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 이론은 나왔지만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없었죠. 답은 2번이고요. 관련 개념이라는 건 채찍 효과라는 개념, 그리고 공급사슬망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변화 과정에 따라 설명하지 않았고요. 대립적 의견 나온 적 없고 그것의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한 적도 없죠. 그 다음에 5번. 가설 설정하고 실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자, 22번 내용을 칩니다. 1번. 주문 변동폭은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자, 찾아볼게요. 주문 변동폭 얘기가 여기 나왔죠.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그럼 여기가 22번의 1번 선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의 2번 볼게요. 답이 2번이죠.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하면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문을 보면 이런 예시가 있어. 아기 기저귀. 아기 기저귀는요, 수요는 일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들쑥날쑥해. 수요가 들쑥날쑥하다라는 건 결국에 주문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얘기고 22번의 2번 선지의 근거가 되죠.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주문 변동폭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일정하냐 마냐 이것이 채찍 효과를 없애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나타나고요. 3번.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것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단 마지막 부분에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이 어렵다. 22번에 3번 선지 근거 찾았고요. 22번 4번 선지.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죠. 자, 가보면요. 주문 단위가 커지고 재고량이 증가된다. 여기 있었네요. 22번에 4번 선지 근거 찾았고요. 22번에 5번.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있어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였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 5문단쯤에 물류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상품을 바로 받을 수 없다. 5번 여기 가능하죠. 자, 23번 기역의 원인. 기역은요, 결국에 비더 레드즈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여기 1문단에서 근처에 뭐였었어요? 재고였습니다. 재고. 재고가 쌓인 게 얘네의 문제점이야. 1번. 적정 재고량을 유지했으면 얘네 손해 안 받겠죠. 얘네 유지 못해요. 2번. 공급사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니죠. 얘는 여전히 공급사슬망 안에 있습니다. 3번. 답이 3번이죠. 공급자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4문단에 보면요. 공급자가 위에 문단이네요.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수요 왜곡 현상이 더 강하고 수요 왜곡 현상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 주문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재고가 쌓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결국에 재고가 왜 많아졌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면 공급자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4번. 재고 관리 비용이 적었으면 얘는 손해 안 받겠지. 5번. 발주 실행 시간이 공급 받기에 짧았으면 얘네 재고 안 생겼겠지. 재고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시간간에 쌓이는 게 많아서 결국에 주문 취소도 생기고 이러면서 재고 쌓이는 거였잖아. 그래서 나머지 1, 2, 4, 5는 아예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선지여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재고가 쌓일 수 있는 상황은 3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4번.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그러면 소매점에서는 재고량이 없으면 급히 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하겠죠. 근데 만일 도매점에서도 재고가 모자라서 주문 물량을 다소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을 할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주문에 야간 조업 등 계획이 없던 공장 가동을 하겠죠. 이처럼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소매점뿐만 아니라 제작업체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매점에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추가 주문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재고가 있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재고가 애초에 소매점에 좀 남아 있었고 넉넉하게 주문을 해놨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재고가 이런 충격을 다른 데까지 이동시키는 걸 막아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1번. 고로 재고는 우리 지문에서는 보통 부정적 측면만 얘기했지만 보기에 따르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2번. 수요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 불확실성이 전이 즉 옮겨가면 공급사슬망에 있는 소매점, 도매점, 제작업체 전부 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3번. 답이 3번이죠. 채찍 효과로 인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수록 주문량이 많아지네요. 이건 우리 지문에서 했던 얘기죠. 멀수록 대량 주문이 많아지고 수요 왜곡이 더 커지잖아. 그렇죠? 4번.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5번. 수요의 왜곡을 겪은 도매점은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주문을 고려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게 만약에 어떤 도매점에서 이러한 수요 왜곡을 겪어서 겁나게 고생을 했어. 막 재고 처리하는데 돈 겁나 쓰고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수요 왜곡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기존의 주문량보다 조금 더 많이 주문을 해서 이런 현상 안 일어나게 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협력 공급 기획 예측 CPFR은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서 물량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래요. 그럼 너네가 지문 마지막 문단 읽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로 예측을 조정해 나가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 재고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애초에 많습니다. 이 수요 변화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제작업체에서. 이런 환경에서 A전자와 B통신은 CPFR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량이나 재고량이나 생산 계획을 서로 공유하며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는 재고를 최소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었어요. 1번. 항상 대량 주문 안 하겠죠. 그러면 항상 재고 남는데 탈락. 2번. 재고량은 이런 방법을 쓰면 줄어들게 될 거죠. 3번. 과잉 주문이 줄어들겠죠. 이걸 위해서 저 보기의 내용을 하는 거니까. 4번. 공장 근처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보기에 도대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5번. A전자가 휴대폰을 B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 것이다. 얘들아, 돌발적인 수요 변화는 이 A전자와 B통신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 이미 나왔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애초에 돌발적 수요 변화가 많은 부분이야. 그러면 이 돌발적인 수요 변화를 얘네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처할 수는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보기는 수요 변화가 목표인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고를 줄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돌발적 수요 변화를 얘네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